해도 되나요? 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윤종군입니다. 두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처참한 경제 성적표,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경제 기조를 전환하십시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환율과 코스피 지수가 나란히 9% 가까이 뒷걸음을 치고 있습니다. 주요국 가운데 대한민국 경제만 나홀로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급등하고 증시는 붕괴하며 가치 하락률이 추락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월 7일 기자회견에서 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라고 강변했습니다. 환율이 급등하고 증시가 붕괴하고 있는데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실이 오는 12월이면 놀라운 소식을 들을 거라고 말하더니 국민께서 경악할 만한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까? 정말이지 어처구니 없습니다. 더욱이 기껏 대책이라고 나온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 외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접대 골프라도 치는 것이 고작 생각해낸 대책이라니 이렇게 하는 일마다 코미디 같은 패급 정부는 없었습니다. 잘할 능력도 잘하겠다는 생각도 없는 무능 정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세계 꼴찌 수준으로 경제 활력이 둔화되고 있는데 한가하게 골프라 치며 자화자찬이나 하다니 도대체 윤석열 정권에게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이 있기는 합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초부자 감세를 비롯한 윤석열식 무능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대통령이 밤잠을 줄이면서라도 경제를 챙기십시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린 무능한 정권으로 기록되게 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KBS를 위해 박장범 후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자진 사퇴뿐입니다. 박장범 KBS 사장 후보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뇌물 명품백을 조그마한 파우치로 둔갑시키는 걸 온 국민이 지켜보았는데 대체 그런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매일같이 땡뉴스 방송을 진행해놓고 권력에 아부하지 않는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 활동보고서를 통해 박 후보자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취재부서 책임자임에도 국정농단 보도를 가로막고 오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애초에 공정성, 중립성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을 일부러 골랐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뻔뻔하게 중립성을 입에 올리다니 철면피가 따로 없습니다. 심지어 박장범 후보는 국장 임명 시 KBS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국장 임명 동의제가 위법 소지와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부 권력으로부터의 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해 마련한 임명 동의제를 짓밟아 박민 사장이 못 이룬 KBS 완전 장악을 이루겠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까? 오죽하면 KBS 기자 대다수가 박장범 후보를 반대하고 사퇴를 촉구했겠습니까?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박장범 후보가 할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박 후보에게 언론인으로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당장 사퇴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박장범 후보자의 민낯을 낱낱이 밝혀내 언론인, 국민과 함께 KBS 사장 임명을 반드시 막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양천을 국회의원 이용선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김포공항의 항공기 소음 피해로 오랜 기간 우리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 또 생활상의 극심한 피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그 정책 대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기 위한 자리인데요. 우리 양천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특별기구를 구성해서 장기간 이거에 대한 정책 대안들을 조사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이것을 여야 의원을 대표해서 오늘 5분의 양천구 의원들이 참여해서 공항으로 인한 양천 구민들의 소음 피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법률 개정에 대한 요체들을 오늘 발표하기 위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제가 2건, 또 다른 의원들의 4건에서 6건의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 피해 대책적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준비한 정책 대안들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양천구 의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천구의 윤인숙 의장, 또 오혜정 양천구 운영위원장, 옥동준 의원, 이재웅 의원, 곽고은 의원 5분의 구의원이 양천구 의회를 대표해서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안은 우리 옥동준 의원이 발표하나요? 네, 옥동준 의원께서 이어서 구체적인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공항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구의원들입니다. 여기서 공항 소음이란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 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항에 이착륙하고 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소음 대책 지역은 이러한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김포공항과 인접한 양천구의 소음 대책 지역은 신월 1동부터 7동까지 또 신정 1, 3, 4, 7동 일부를 포함하며 양천구 총 18개 행정동 중 11개 동이 해당됩니다. 2023년 10월 기준으로 공항 소음 피해를 겪는 가구는 4만 30세대에 달하며 이는 김포공항 소음 대책 지역 전체 피해 세대의 51.3%로 과반을 넘습니다. 또한 공항시설법에 따라 김포공항 주변 지역은 활주로 반경 4km 이내에서 건축물 높이가 최대 57.86m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공항 주변 고도 제한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주택가격 하락을 불러일으켜 주거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회는 공항소음 대책 지역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법률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항소음 피해 지역 대책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률 개정 촉구안 건의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회는 김포공항 인근 양천구 공항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과 고도 제한으로 인해 심각한 주거 피해를 겪으며 그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을 인식한다. 특히 공항소음 피해 지역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개발 제한과 장기적인 낙후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천구 의회는 공항소음 피해 지역 지정 기준의 현실화와 더불어 주민 건강 및 환경보호 대책을 촉구한다. 나아가 공항소음 피해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률 개정을 요구한다.
현행 법률은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 내 규정된 기준은 실제 주민들이 겪는 피해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항공기 배출물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미비하여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양천구 의회 의원 일동은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양천구 공항소음 피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는 국회와 정부의 공항소음 대책 지역 지정 기준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주간과 야간 소음 기준을 구분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현행법은 소음 영향도가 62 LDN 이상인 지역을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세분하여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음대책 지역 경계선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들에게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한다. 또한 항공기 소음은 주간보다는 야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장기적으로 소음대책 지역 지정 시 주간과 야간을 구분하여 세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 둘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는 정부가 항공기 배출물에 대한 실측 모니터링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환경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에 발맞춰 항공기 배출물 관리의 중요성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으나 현행 국제항공 탄소 배출 관리법에 의거한 국내 항공의 관리는 미비한 실정이다.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명확히 조사하여야 한다. 국내 항공기에 대한 배출 규제 입법화를 통해 소음 대책 사업과 주민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다. 셋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는 공항소음 피해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개발을 위해 용적률 완화 적극 검토를 촉구한다. 용적률 완화는 공항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다. 소음 대책 지역에 용적률 완화를 적용하면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 개발 요인이 생기며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와 주거 환경권 보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 공항소음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명확한 만큼 용적률 완화를 통해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2024년 11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일동. 예, 이것으로 준비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사무처 공보기획관입니다. 11월 셋째 주 정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장단 일정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의장 집무실에서 마르코스 오렐라나 유엔 특별보고관과 접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번 주 위원회 회의 일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다수의 위원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과 법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열어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입니다. 아울러 오늘 기재위, 내일 정무위, 교육위, 문체위, 수요일 행안위, 환노위, 목요일 운영위, 여가위, 금요일 정보위에서 각각 전체 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하는 등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부 심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재위, 복지위, 국토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중기 등 다수 위원회에서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과방위는 오늘과 내일 오전 10시 박장범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다음은 이번 주 의회 외교 일정입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목요일 오후 4시 행안위 전체 회의실에서 담딩 야무 몽골 국회의원 방한단과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주 의원실 정책 세미나는 총 49건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김동화 의원실 주최로 국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집단 에너지 역할 정립 및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목요일 오후 2시에는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철규, 안호영 의원실 주최로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안과 전기차 산업 발전 추진 전략 포럼이 진행됩니다. 다음은 이번 주 국회 사무처와 소속기관의 주요 행사입니다. 11월 하반기 국회 문화공간 조성기획전이 오늘부터 약 2주간 의원회관 1층 아트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실 추천으로 전희수 작가 등 30명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2024 문화나눔 프로그램이 내일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강북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국민 통합과 지속가능한 국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개헌 방안에 대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 위촉식이 내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사랑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후 국회 접견실에서 개최되는 제1차 회의에서는 분과위원회 구성, 자문위원회 운영 방안 등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목요일 오후 7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11월 국회 문화극장 행사로 전주국제영화제 초청작인 영화 결혼 하겐나의 감독 김진태 감독 초청 무비토크와 영화 상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예산정책처는 금요일 오전 11시 의정관 507호에서 OECD 예산 공공지출국과 업무 협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입법조사처는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디지털화된 소비자 기만 유형과 정책적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다음 지난주 접수 의안입니다. 지난주에는 법률안 227건, 결의안 2건, 징계안 1건 등 총 23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현황입니다. 하이베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이 지난주 월요일에 성립되어서 소관위원회인 환노위로 또 학교 내 성폭력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이 지난주 화요일에 성립되어서 교육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지난주 새롭게 공개된 청원은 R&D 시스템의 제도적 한계 개선에 관한 청원 등 총 19건으로 지난주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해서 현재 동의 진행 중인 청원은 총 50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이메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정례 브리핑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오시죠. 왜 안 들어오시고? 밖에 계신 분들 들어오시죠. 더 들어오실 분은 오늘 시작하면 될까요? 네. 시간이 되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연말까지 확정 예정인 11차 전력수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가지고 시민사회와 국회 각 정당의 국회의원님들이 함께 진행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엉터리 수요 전망, 안일한 석탄 감축, 늘어나는 핵발전, 부족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지금 현재 있는 11차 전력수 기본계획이 아니라 기후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전력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11차 전력수 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와 김성환, 김정호, 박지혜, 서왕진, 윤종호 국회의원님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다 들어오신 건가요? 예, 다 들어오신 것 같아요. 시간이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저는 지금 에너지 정의행동의 정책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이헌석이라 그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간단하게 소개 먼저 해드리고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님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 조국혁신단 서왕진 국회의원님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보당의 윤종호 국회의원님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11차 전력수 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는 기후위기 비상행동 그리고 타이석탄 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 전국 송전탑 반대 네트워크 그리고 탈핵 시민행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늘 아침 일찍 기자회견을 위해서 멀리 또 함께 와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함께 공동 주최를 해주신 국회의원님들 모두 발언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님 발언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입니다. 이 기자회견을 준비해 주신 11차 전력수 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의 우리 시민단체 대표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2년 단위로 세워지는 국가의 에너지 믹스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은 국회에 보고할 의무만 있고 보고가 끝나면 곧바로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서 산업부 장관이 공고하면 법정계획으로 확정됩니다. 이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한 에너지 정책 계획인데 국민의 통제, 국회의 통제를 전혀 사실상 받지 않고 정부의 계획대로, 의도대로 만들어지고 있어서 문제가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국회와 많은 전문가 단체들 그리고 원전 주변에 있는 시민단체들, 재생에너지 관련한 단체들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이 계획이 현재 정부 의도대로 될 경우에 미쳐질 영향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오늘 이런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기후위기가 매우 심각합니다. 올 추석 때 소위 폭염경보가 울릴 만큼 이제는 기후위기가 우리 눈앞에 와 있고요. 국회 앞에 기후시계가 있습니다만 1.5도씨까지 4년 넘게 남아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올해 1.5도씨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갈 경우에 2도씨, 3도씨를 넘기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2도씨를 넘기면 세계 경제가 붕괴하고 3도씨를 넘어갈 경우에 우리 문명 전체가 붕괴할 만큼 매우 심각한 기후위기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고 독일은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문재인 정부 때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2030년 NDC 목표를 이산화탄소 발생을 40%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이 정책을 계속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석탄을 조기에 감축하고 또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원전을 소위 보조에너지, 브릿지 에너지로 활용하는 계획을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그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율은 11차 정기본인데 문재인 정부 때 9차 정기본까지 2030년 NDC의 재생에너지 목표를 30%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10차 정기본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만든 정기본입니다. 21%로 줄이겠다고 했고 11차 정기본에서도 전혀 늘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전을 대신 그만큼 늘렸습니다. 원전은 참고로 무탄소 에너지긴 합니다만 사고가 날 경우에 치명적으로 위험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가 원전을 주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만 원전 공화국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주 에너지원으로 원전을 삼겠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에라도 11차 전기본에 국회 보고 사안을 국회의 승인 사안으로 바뀌는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합니다만 이거 역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정부가 정말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안전 그리고 기후에 대한 기후 악동으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진실로 한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이 말씀하시겠습니다만 그 핵심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11차 전기본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거치겠습니다만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보다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 즉 재생에너지 중심, 또 조기의 탈석탄화, 또 원전의 보조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 대한민국이 보다 빠르게 기후위기로부터 벗어나고 또 한편으로 기후악당 국가가 아닌 새로운 기후위기 시대의 문명국가로 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럴까요? 바로 이어서 그러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국혁신당 서왕진입니다. 김성환 의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준비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반복적으로 보여온 국정난맥상처럼 장기계획 수립의 전제인 예측과 현실 대응 방안, 그리고 미래 대비 등 어느 것 하나 적절성을 찾기 힘든 엉망진창 계획입니다. 전력 수요는 뚜렷한 근거 없이 과잉 예측되어 계획 전반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최우선 정책 과제인 2030 NDC 달성의 필수적인 전력 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미달하는 계획입니다. 국제사회 신뢰 추락이 명약관화합니다. 또 세계적 추세인 재생에너지 확대보다 원전 진흥 계획만 가득한 시대 역행적 계획입니다. 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제11차 정기본의 친원전 편향을 지적하고 안전성과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SMR의 철회를 촉구해 왔습니다. 또한 2030 NDC 달성을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까지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하는 소위 3080을 주문해 왔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은 너무나 명백한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심지어 환경부도 전기본 기후변화 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 상향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조차도 무시하고 한술 더 떠서 이번 전기본이 확정되면 그 즉시 SMR을 포함한 신규 원전 건설과 노후 원전의 무조건 계속 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국민의 의견은 한마디도 듣지 않고 한마디도 못하게 하겠다는 귀틀막, 입틀막 행태뿐입니다. 오로지 원전만이 만병통치약이라는 독단적인 에너지 정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번 11차 정기본은 원전 폐량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실패했다는 것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예정처가 공개한 온실가스 평균 배출계수를 활용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 제11차 정기본의 배출량은 1억 5,490만 톤으로 이는 정부 스스로가 약속한 NDC 전환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 1억 4,590만 톤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기본적인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는 전기본을 도대체 무슨 염치로 내밀고 있는지 현 정부의 무책임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력망도 주민 수용성 확보와 선제적 개통 보강의 의무를 소홀히 해오다가 이제서야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난리법석입니다. 더군다나 엉뚱하게 그 책임을 재생에너지에 돌려 접속 차단, 발전 제약, 인허가 중단 등의 역차별적 조치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번 정부가 내놓은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이라는 해법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문제만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먼저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실증 단계도 들어서지 못한 R&D 단계 SMR은 제11차 전기본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무책임한 신규 대형 원전 계획도 철회되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요관리 강화에 대해 보다 상향된 계획과 강화된 지원 대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탈석탄에 대한 빠른 실행과 더불어 정의로운 전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김성환 의원님, 윤정호 의원님, 그리고 또 시민사회단체들과 힘을 모아서 이 전기본의 문제점을 확실히 지적하고 국회 보고 과정에서 재수립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전면적인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보당 원내대표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전면 재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과도한 전력 수요의 척으로 원전 확대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나 데이터 센터 등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추가 발전 설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대형 원전 3기, 또 소형 모듈 원전 1기를 추가 건설하고 12기 노후 원전 수명을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계획대로라면 2038년도에는 30기의 핵발전소가 운영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재생에너지 비중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설정했는데 이는 국제 기준으로 너무나 터무니없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화력발전은 탄식이 나올 정도입니다. 2030년 기준 석탄 비중이 17.4%로 계획되어 있고 LNG 발전량은 대려 확대됩니다. 또 탄소 감축을 위해 석탄 발전에 아모니아를 혼수하겠다고 하는데 이를 위한 추가 설비 투자 규모만 무려 3조 원에 육박합니다. 즉 탈석탄이 아닌 석탄발전소 수명을 연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11차 정기본은 문제투성이를 넘어 시대착오적인 지향에 가깝습니다. 백제와 함께 전면 재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당은 윤석열 정부의 기후대응 역행을 막아내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통해 국민의 삶과 생태환경을 지키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이어서 11차 정기본 백주화 네트워크 소속으로 되어 있는 시민사회단체 발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언은 탈핵 시민행동 그리고 탈핵 부산 시민 연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강은주 활동가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이곳에 계신 국회의원분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은 부산이라고 하면 아마도 푸른 바다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제가 해운대에 살고 있다고 하면 좋은 데 사시네요 하십니다. 저도 부산으로 10년 전 이주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부산에 살면서 여러 가지 광경들을 마주했지만 그중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빽빽하게 꽂혀있는 송전탑, 길게 늘어선 송전선로였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면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들입니다. 산마다 빽빽하게 대모처럼 박혀있는 송전탑들, 길게 늘어서 있는 송전선로의 모습들, 그리고 그 끝에 있는 핵발전소라는 존재와 함께 지역의 사람들이 수십 년간 함께 살아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부산 기장에는 6개의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그렇지만 울주군에 위치한 4개의 핵발전소 역시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아 저희는 부산에 10개의 핵발전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하였지만 고지미 핵폐기물의 문제로 본격적인 해체를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설계 수명을 다해 멈춰있는 고리 2호기, 3호기와 곧 설계 수명이 만료될 4호기는 윤석열 정부의 핵지능 정책 아래 수명 연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명 연장 과정에서의 절차 무시, 안전 무시, 주민 무시의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지만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노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추진이 지역 주민들의 삶과 안전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며 시작한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이니 원전이 민생이니 하는 이상한 조합들을 만들더니 지역의 무한한 위험과 핵폐기물의 책임까지 떠넘기고 있습니다. 핵산업계와 그와 연결된 일부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이 핵지능 정책에 어떻게 생태계니 민생이니 이런 말들을 갖다 붙일 수 있는지 기가 찹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10일 임기 반환점 주요 성과로 중단되었던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고 10개의 핵발전소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원전 기업 지원과 수출, SMR 개발 등을 포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지켜보던 국민들이 머리 숙인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도 전혀 사과라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부 임기 내내 어디에서도 빠지지 않는 원전 생태계 복원이라는 말은 결국 이 정부에는 원전 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 원전 말고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속화하는 기후위기 시대에서 에너지 분야의 전격적인 변화가 시점에서 우리는 오롯이 원전만을 외치는 정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석탄 발전과 비교해서 탄소 배출이 적다는 것 말고 핵발전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로서 어떤 장점도 없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로막고 건설부터 폐기 과정까지 전 과정에서 역시나 막대한 탄소를 배출한다는 점, 더불어 대책 없는 핵폐기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지능이 아니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핵발전입니다.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대형 핵발전소 3기, 크기만 작을 뿐 역시나 핵발전소인 SMR 4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도시에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 자본을 위한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이것들은 또 지역에 건설될 것입니다. 지역의 선한 시민들은 핵발전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핵발전소나 송전탑, 핵폐기물을 어디로 보내자, 어디서 가져가라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이것들이 없어져야 하는 것이지 누구도 그 고통과 책임을 떠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1차 정기본 실무안이 발표되고 나서 저는 내내 부산에 있는 핵발전소와 포화되고 있는 핵폐기물을 모조리 대통령 집무실에 그리고 이곳 국회로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도 모자라 더 많은 핵시설을 짓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이제는 너무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바라는 것은 이제 부산이 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핵발전에 종속되어 온 지역 주민이 이제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부산이라는 도시가 조금 더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와 핵산업계가 강행하고 있는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지금 당장 중단해 주십시오. 기후위기 대응을 가로막고 핵폐기물의 위험과 책임을 무한 발생시킬 핵지능 폭주를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탈석탄법 제정 시민사회 연대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수홍 활동가 모시고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녹색연합 박수홍입니다. 저는 지난 9월 26일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공청회에 참석한 정부의 소수 전문가들의 발언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현실을 고려한 최선의 아니었다라는 것이 대략적인 요지였습니다. 되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느 시대의 현실이고 누구의 삶을 위한 현실입니까? 이날 공청회는 민주적인 공론 전차라기보다는 기후위기 시대의 우리의 현실은 안중에도 없는 매우 형식적인 자리일 뿐이었습니다. 11차 정기본 공청회가 이런 자리가 이렇게 형식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11차 정기본안은 기후위기 대응에 굉장히 무책임하고 잘못된 방향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전 세계가 에너지 수요 감축,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건 무탄소 전원이라고 포장된 핵발전 확대뿐이라는 것이 이번 11차 정기본 안에서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해 열린 캅28에서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 시스템을 화석연료에서 전환하고 10년 동안의 행동이 중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직후 2024년 7월 G7 국가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2035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를 합의했습니다. 이는 탈화석연료 행동을 가속화하는 방안으로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정부의 11차 정기본안을 보면 탈화석연료의 계획은커녕 석탄 화력 발전소 폐지의 목표 연도가 아예 명기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노후 석탄 발전을 LNG 발전소로 전환하고 암모니아, 수소 혼소로 확대한다는데 이는 탈석탄을 앞당기는 것을 막고 석탄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꼼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국제사회와 과학계가 말하는 가장 우선적인 기후행동은 명확합니다. 탈화석연료이고 그 첫 단추가 탈석탄입니다. 이에 맞춰서 11차 정기본은 전면 재수립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에서 석탄 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계획도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22대 국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탄소 예산을 고려한다면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조속한 탈석탄을 위해 탈석탄법을 빠르게 제정해야 합니다. 탈석탄법 같이 강력하고 구체적인 정책 신호들로 11차 정기본안 같은 무책임한 기후정책들의 수립을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시민들이 앞장서서 정의로운 탈석탄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탈석탄 연도를 명확히 명시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고 정의로운 전환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법안은 거의 제작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22대 국회가 탈석탄 법안의 필요성을 명확히 확인하고 책임 있는 입법 활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예, 발언 잘 들어봤습니다. 앞서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앞으로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국회 보고와 그리고 연말까지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달에 그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공청회 과정에서 18명의 활동가가 연행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그 핸드폰을 압수당하는 그런 사건도 있어서 잠시 뒤 오후 2시 반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에 대해서 규탄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하는 그런 기자회견이 진행된다는 점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오늘 함께 기자회견을 주최해 주신 의원님들과 함께 그리고 국회 산업위에서 진행되는 이 11차 정기본 보고와 이후 대응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 의원입니다. 5대 노동관계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가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홍창희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 위원장님 참가하셨습니다. 신천호 건설노조 경기도 건설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미란 서울 노원구 조리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창년 진보당 노동자당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하반기 정기국회 27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쟁점이 되어왔던 여러 노동관계법에 조속한 논의를 촉구하며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노동관계법은 여야를 막론하고 힘을 모아야 할 민생 법안입니다. 말로만 노동 약자 보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떠들 것이 아니라 법제도 개선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5개의 법안과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법입니다. 이미 정부에서도 노동약자 보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으로 조속한 법 통과가 필요합니다.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노동의 권리를 외면받아서는 안 됩니다. 둘째,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입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법입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도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여야가 이해를 같이 하는 만큼 올해 논의해서 처리합시다. 셋째, 하도급 임금 직불제입니다. 건설업을 중심으로 체불임금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조속히 처리해서 체불 사업장을 원천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넷째, 특수고용 노동자 사회보험 전면 적용법입니다.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법입니다. 일시적인 배달료 지원과 같은 목적이 불분명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작업중지권 강화법입니다. 폭염, 폭설 등 기후재난 시대에 맞는 작업중지권 강화가 필요합니다. 지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올해 작업중지권 논의를 하기로 한 만큼 여야 의원들이 같이 논의해서 처리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이 법안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홍창희 배달 플랫폼 노동위원장님으로부터 사회보험 문제 해결 촉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천호 건설노조 경기도 건설지부장님으로부터 체불임금 문제 해결, 직불제 촉구 내용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강미란 서울 노원구 조리사님께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말씀하시겠습니다. 김창년 진보당 노동자당 대표님께서 입법 촉구 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 배달 플랫폼 노조 위원장 홍창희라고 합니다. 저는 특수고용 노동자 사회보험 전면 적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보험 제도의 취지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일하다 다치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실업기간 또는 나이 들어 일하기 어려워지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도록 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안전망, 그것이 사회보험 아닙니까? 특고 플랫폼 노동자는 국민 아닙니까? 특고 플랫폼 노동자라는 이유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노동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모든 사업장의 식으로 사업의 종류와 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사업장 가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배달 노동자들의 경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취약계층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다 보니 조사 결과 가입률이 57.5%로 매우 저조합니다. 가입하지 않은 이유 또는 미납 이유는 당연히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아서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사업장 가입으로 전환되면 가입하겠냐는 질문에 대부분 가입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최소한의 노후보장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보듯 뻔합니다. 돈이 없어서 국민연금 가입 못하는데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배달 노동자도 2021년이 되어서야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용보험을 이용하는 절차와 요건이 어려워 실업급여를 수령하기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술 강사, 프리랜서 등 특고 플랫폼 노동자 중에서 여전히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직종도 많습니다. 정부가 선별해서 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사회보험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너무나 절실한 것이 사회보험임에도 사회적 약자가 전면 적용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사회보험 전면 적용을 위한 조속한 법 통과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하는데 말로만 외치지 말고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사회보험을 전면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진정성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노조 경기도 건설지부 1지대장 신천호입니다. 예, 지난주에 건설노동자 한 분이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분은 팀장님이었는데 하도 그 업체에서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하면서 팀원들의 급여를 맞춰주기 위해 사채를 융통해서 사용하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채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건설업은 그 특성상 다단계 하도급과 불법적인 계약 구조로 임금 체불 문제가 특히 심각한데 그에 비해 고용노동부의 건설 현장 근로감독 비중은 너무 낮습니다. 건설업 내 불법적인 하도급 계약과 임금 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에서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이 심각한 건설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임금 직불제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임금 체불의 많은 사례 중에 또 하나의 특징적인 사항은 임금 지급일을 지나 임금을 지급하는 정기일을 위반하는 정기일 지급을 위반하는 관행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원청 사업주로부터 대금 지급 결제가 늦어지거나 원청으로부터 기성이라 불리는 노무비 포함
대금을 받고도 하도급 사업주가 운전자금으로 활용하면서 노동자의 임금 지급을 2개월에서 3개월 미루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도급 업체가 기성대금을 청구할 때 노무비는 자재비, 장비비, 기타 관리비와 별도로 구분해서 현장 노동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는 임금 직불제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지난 22년도 강주 학동 붕괴 사고도 평당 28만 원에 책정된 해체 공사비가 불법 다단계로 인하여 평당 4만 원까지 떨어져서 벌어진 사고로 밝혀졌습니다. 불법 다단계 업자들이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은 현장 노동자의 임금 착취밖에 없습니다.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 계약과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서 근로감독 강화와 함께 임금 직불제의 조속한 법 시행을 촉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사입니다. 학교 급식실에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무직종은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급식실은 1대1도 안 됩니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일이 힘들어서입니다. 그나마 들어온 사람들도 오래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퇴사로 인해 남은 인원들이 일을 나눠서 해야 하는 지금 학교 급식실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여 금연을 받고 누가 고강도 노동에 폐암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급식실 1인당 식수 인원은 공공기관의 2~3배입니다. 학교에는 공무원 조리사가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공간에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일을 하는데 처우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사회적 불평등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급식실 결혼 사태를 알면서도 여전히 급식 노동은 비정규직, 하찮은 노동이라는 교육 관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보다는 로봇 도입이나 자동화 조리기구 도입을 대안이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급식실 노동자들이 힘들게 일하고 있다는 점을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내놓는 대책은 역시나 급식실 노동자를 더 실망케 하는 책상머리 정책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저연차 공무원들이 박봉으로 일할 수 없다는 이유로 퇴사율이 높여지자 정부에서는 수당을 올려주고 직급 보조비도 올려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주 집단 임금 교섭에서 교육청들은 기존 위험수당의 고작 10,000원을 인상해 급식 위생수당이라는 말만 바꿔서 그걸 아니라고 가져왔습니다. 저 연차 공무원들은 수당도 높여주면서 우리 비정규직이어서 수당시설은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이 현실이 참담하기만 합니다. 교육당국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 조장과 사회 불평등까지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최근 임기 절반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소득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량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공공부문이 학교 비정규직 임금 격차와 급식실 저임금부터 들여다보십시오. 여기가 민생 현장입니다. 양극화의 심각성을 교육당국도 돈 없다는 소리 그만하고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이는 예산 정책을 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보당 노동자 대표 김창년입니다. 22대 국회가 지난 9월 2일 100일간의 첫 정기국회를 개원한 이래 12월 10일 폐회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지난 11월 10일 임기의 절반을 지나가기도 한 지금 이 나라의 정치가 제 역할을 해달라고 다시금 촉구합니다. 특히 노동자들의 입법 요구는 오늘 발언한 내용을 통해서 알다시피 절박하기 그지 없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2대의 첫 정기 국회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요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당은 이론뿐인 거대 야당, 반윤석열 연합이 아닌 노동자들의 입법 요구에 경청하고 실제로 입법 과정에 전면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노동자 국민들이 만들어준 거대 야당의 힘은 노동기본권 입법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진정성이 보여질 것입니다. 24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오기와 배짱은 우리 노동자들의 윤석열 정권 퇴진의 투쟁 의지를 고양시키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비록 세석의 작은 정당이지만 10만의 당원들이 전국의 노동 현장에서, 지역에서, 광장에서 두눕 부릅뜨고 여의도 국회를 지켜보고 용산을 응시하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서 5대 법안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교제폭력 방지 및 처벌을 위한 교제폭력 3법 대표 발의 기자회견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김한규입니다. 죽어서야 끝나는 것이 교제폭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제폭력은 더 이상 개인 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하게 증가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해마다 급증하는 교제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은 공포와 불안 속에서 일상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렵고 그 가족들까지도 범죄의 그림자 속에 놓이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교제폭력의 정의부터 내리지 못한 입법 부재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일시적인 문제라 원만히 해결될 것처럼 오해하는 가벼운 인식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자 교제폭력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먼저 교제폭력의 정의와 조치를 담은 스토킹 및 교제폭력 처벌법입니다. 이 법안에는 교제폭력의 명확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긴급 응급조치, 잠정조치, 전자장치 부착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이 통과된다면 모호했던 법적 개념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현재의 문제점들이 개선될 것이며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가해자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교제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교제폭력 피해자를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하는 스토킹 및 교제폭력 보호법입니다. 보호법은 교제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명확한 책무를 규정하여 피해자가 더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지원과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의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확보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제폭력 가해자의 접근을 보다 철저히 방지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일부 개정안입니다. 현재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한 이후 단 한 건의 추가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실질적이고 큰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가해자를 단호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김한규.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진보당 원내대변인 정혜경입니다. CBS 관련한 기자님들의 휴대폰 압수와 경찰 입건에 대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통령 골프 취재 기자의 입틀막 적반하장입니다. 이번엔 대통령 골프를 취재했다고 기자들을 입틀막했습니다. 최근 CBS 노컷뉴스 취재진은 대통령이 자주 방문하는 태릉 CC 골프장을 취재하던 중 경호처 직원들로부터 휴대폰을 압수당하고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인지 87년 6월 항쟁 민주화를 거친 2024년의 대한민국인지 의문스러운 소식입니다. 지난 8월 이후 대통령이 골프 쳤다는 날이 무슨 날이 있었습니까? 부천 화재 참사 추모 기간, 한미 연합훈련 기간, 평양 무인기 침투 등 대통령이 한가롭게 나이스샷 할 상황은 확실히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실도 잘못 알았으니 트럼프 당선인과 골프 외교 준비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마저 거짓말로 들통났으면 반성하고 사과해야 마땅하지 기자들 입틀막에 제보자 색출 소동이 웬 말입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윤비 어천가를 불렀던 함량미달 파우치 앵커는 KBS 사장 후보가 되고 대통령의 부적절한 민폐 골프를 취재한 기자는 경찰에 끌고 가는 윤석열식 언론가는 아무래도 민주공화국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노골적인 언론 장악, 언론 탄압으로 그 권력을 지탱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골프 관련 거짓 해명과 기자 폭력에 즉각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수석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실 직원을 뽑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매일같이 더해지는 차마 믿기 어려운 소식들이 정말이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국정 운영에 무속인, 역술인들이 깊이 관여되었다는 보도입니다. 김 여사가 대통령실 직원을 뽑을 때 이력서를 갖고 무당을 통한 사주를 본다는 말도 있었다. 윤석열 정부 초기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으로 일했던 인사의 증언이니 마냥 터무니없는 소리로만 치부하기도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전 국민 앞에서 항상 걱정도 많고 24시간 노심초사한다고 토로했으니 그 힘든 마음을 달래보고자 무속인과 역술인을 찾았다면 차마 거기에 대고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인사는 엄연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직원을 뽑는데 직접 관여했다는 정황들입니다. 도대체 왜, 무슨 자격으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의 직원을 뽑습니까?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가 중요한 자리를 고려할 때 사주를 즐겨본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김건희 여사는, 그 어떤 공식적, 법적 자격도 없는 김건희 여사는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에 얼마만큼이나 광범위한 전횡을 저질렀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무속인 역술인에게 의뢰한 사주를 통해서 인사를 판단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내리꽂아서 임명된 중요한 자리는 도대체 어느 곳에 누구란 말입니까? 이런 것이 바로 국정농단입니다. 집권 여당이 애써 폄훼하기에 바쁜 엊그제 시민들의 촛불 제목도 바로 김건희 특검 수용,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동이었습니다. 이 참담한 국정농단의 전말을 반드시 철저하게 끝까지 규명해야 합니다. 그 첫 걸음은 김건희 특검부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황정아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여론 공작까지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은 뿌리부터 불법으로 세운 정권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불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선 당시 불거졌던 윤석열 캠프 여론 조작 단톡방의 실체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게 법치를 외치더니 여론 조작으로 세운 정권이었습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을 단톡방을 통해 퍼나른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여론 조작과 가짜뉴스 선동으로 만들어진 거짓의 왕국입니다. 핵심 캠프 관계자들이 끌려 들어간 단톡방이라고 변명하더니 실제로는 캠프가 직접 관리하고 활동을 지시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거짓으로 똘똘 뭉친 거짓말 정권입니다. 심지어 언론 보도를 통해 존재가 드러나자 공식적으로 활동을 주의하라는 보고서까지 만들어 은폐하려 했습니다. 선관위에 신고도 하지 않은 불법 선거 사무실들이 마치 비선처럼 존재하더니 그것이 여론 공작 등에 쓰였던 것입니까? 수백여 개에 달하는 단톡방을 캠프 공식 조직이 관리한 이유는 불법 선거 운동으로 대통령을 당선시키려 한 목적 말고 없습니다. 허위 사실과 상대 후보 비방으로 국민의 선택을 오도한 주범이 바로 윤석열 캠프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뿌리부터 불법으로 쌓은 거짓의 성임이 명명백백해졌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말까지 지어내며 조작 기소를 일삼는 검찰이 왜 윤석열 정권의 불법 앞에서는 눈을 질끈 감고 뜨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또 어떤 궤변과 억지로 불법 정권을 옹호할 셈입니까?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통째로 무너뜨린 여론 공작 행위, 철저히 파헤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소시효 역시 남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윤석열 정권의 불법과 거짓을 밝혀내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공천 개입, 공천 거래가 드러나도 꿈쩍도 않는 검찰, 사법 정의를 파괴하는 범죄 집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김영선 좀 해줘라 통화가 시각까지 특정되었습니다. 이 통화 10분 후 명태균 씨는 이준석 당시 당대표에게 대통령이 김영선에게 전략 공천 주겠다 말씀하셨다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공천 개입은 의혹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명 씨와 김건희 여사의 친밀한 관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명 씨는 대선 당시 대통령 부부 사저를 방문해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의혹 관련 검찰 서면 조사 대책 회의를 한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1년 뒤에나 밝혀진 극비 사항을 공유할 정도로 끈끈한 유착 관계였다는 방증입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명 씨 등에게 1억 2천만 원씩 건넨 예비 후보자들과 명함까지 교환했습니다. 여당의 공천과 경선 과정에 명 씨와 대통령 부부가 깊숙이 관여한 것도 모자라 공천 거래까지 일삼으며 공당의 질서를 주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임에도 검찰은 침묵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검찰은 김 여사 주가 조작 사건처럼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만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며 하염없이 시간을 뭉개려는 속셈입니까? 뒤늦게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치면서도 사유를 정치자금법만 적시한 것은 축소 수사하겠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핵심은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공천 거래입니다. 꼬리 자르기 수사로 권력과 정권에 충성하는 검찰은 이제 사법 정의를 파괴하는 범죄 집단입니다. 국민이 검찰에 요구한 것은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라 불편부당한 정의의 수호자였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저버린 채 권력의 주구가 된 검찰의 모습을 국민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시병 이건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불법 시행령 자인과 궤변을 규탄하고자 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수완박법에 의해 위증죄를 수사하지 못하게 했지만 시행령을 만들어서 위중교사 수사가 가능했다는 취지의 글을 썼습니다. 이는 한동훈 대표가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만들었던 시행령이 불법 시행령임을 자인한 것이고 11월 25일 위증교사 사건은 불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고난 없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므로 공소기각 판결해야 한다고 자인한 셈입니다. 한동훈 온가족 드루킹 의혹에 휩싸여 있는 상황인 것을 감안할 때 왜 이러는지 짐작이 되지만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보이는 지금의 폭주는 애처롭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2년 6개월 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라도 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을 일삼아 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선거로 이길 자신이 없자 사법살인을 통해 출마를 막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치졸한 의도는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공천 개입, 국정농단 게이트에서 보듯이
윤건희 정권과 한동훈 국민의힘의 공동 몰락은 자명해 보입니다. 특수부 검사가 대통령이 되고 특수부 검사가 여당 대표가 되더니 나라를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불의가 법이 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국가 공권력이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야욕에 따라 정권의 도구로만 활용되는 상황은 명백한 독재 상황입니다. 이러한 독재 상황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도 이런 까닭입니다. 민생과 안보, 평화와 인권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윤석열 정권이 오로지 정적을 죽이고 상대를 망가뜨리는 일에만 열심인 상황이 앞으로 2년 6개월 동안 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불법 시행령 자인과 궤변을 규탄합니다. 법원은 한동훈 대표가 자신이 법무부 장관 때 만든 시행령이 불법 시행령임을 자인하였으므로 위중교사 사건을 공소기각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살해 기도를 규탄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병 국회의원 이건태. 감사합니다. 해도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주호입니다. 오늘 최민희 의원의 죽이겠다 막말 관련한 논평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무도한 극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이후 당내 비명계 움직임에 대해 움직이면 죽는다,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는 서슬퍼런 발언을 했습니다. 비명계 전직원 모임인 초일회에서 다음 달 1일 김부겸 전 총리의 특강을 진행한다고 공지한 가운데 민주당 내 분열을 경고한 것입니다. 아무리 이 대표 선고로 충격이 크다 한들 어찌 이토록 무도한 극언을 거리낌 없이 내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최 의원의 겁박은 엄정한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향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반성하고 자중하라고 외치는 국민께 오히려 섬뜩한 경고로 응답한 것입니다. 이처럼 최 의원과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홍위병 노릇만 자처합니다. 친명 완장을 차고 광기에 빠져 조금의 의견도 허용치 않겠다는 비이성적 사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는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사법부의 판결을 차분히 기다리며 전국 혼란을 키우는 비이성적 행동을 자제하길 촉구합니다. 그리고 최 의원은 본인의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자성의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보당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부대변인 이미선입니다. 박근혜 시절 보도농단했던 KBS 박장범은 당장 사퇴하십시오.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확성, 공정성, 신뢰성, 중립성을 훼손할 경우 엄격하게 문책하겠다라며
KBS는 국민이 납부하는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으로 정치 권력, 자본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오직 국민만을 위한 방송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 한번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지난 박근혜 정권 당시 KBS 사회부장 시절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 의혹 관련 기사 보도를 가로막고 지연시켰습니까? 현장 기자들이 취재해온 우병우 민정수석의 세월호 참사 관련 광주지검 외압 행사도 최순실 태블릿 PC 문제도 왜 모두 통제했습니까? 그러니 KBS 구성원들이 한 목소리로 박장범 후보는 사퇴하라고 외치는 것 아닙니까? 공영방송 KBS 사장을 윤석열 정권의 보도농단이 불보듯 뻔한 박장범 후보자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KBS를 망쳐온 박장범 후보자는 문책당해야 마땅합니다. 박장범 후보자는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당장 사퇴하십시오. 두 번째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철도공사는 안전한 철도 위한 철도노조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십시오. 철도노조가 오늘부터 안전일터 지키기 작업 매뉴얼대로 일하기 시작하며 지방 본부별로 총파업을 예고하고 12월 초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 한국철도공사는 인력 충원이 시급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정부 정원 감축을 추진하여 인력 공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철도공사는 해결책이라며 위험천만한 외주화를 추진하려 합니다. 그동안 현장 철도 노동자들이 위험과 과도한 노동 강도를 감수하며 일해왔더니 돌아오는 건 인력 충원이 아니라 되레 외주화라니 말도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현장 노동자들이 현장의 실태를 안전 일터 지키기 작업 매뉴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철도공사는 태업이라고 호도하며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고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현장의 철도 노동자들이 위험을 감수하며 더 일하고 있던 현실을 이제는 인정하고 안전한 철도 현장을 만들기 위해 한국철도공사가 비상한 각오로 나서야 합니다. 이미 올해만도 철도 노동자 2명이 작업 중 사망했습니다.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습니다. 철도공사는 안전한 철도를 만들자는 철도 노동자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십시오. 즉각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철도 이용을 불편하고 위험하게 만든 윤석열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공보단장이자 수석대변인 조승래 의원입니다. 오늘 옆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공보단 부단장인 박상혁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공보단이 대통령의 골프에 대해서 취재했던 CBS 기자에 대해서 휴대폰을 압수하고 입건하는 등 언론 취재 자유를 심각하게 유린하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공보단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공보단을 출범시키면서 언론과 함께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언론과 소통하면서 저희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데 언론인들의 따가운 질책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는 그런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리 언론인들이 취재하고 이 취재한 것을 마음대로 기사화하고 저희 민주당은 물론이고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 민주국가의 튼튼한 토대가 만들어지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은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언론인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공보단의 성명서를 우리 박상혁 부단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공보단이 출범하면서 부단장을 맡게 된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공보단의 성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골프 취재 기자를 입건한 언론 탄압.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고 경호 책임자를 문책하십시오. 대통령의 골프 현장을 취재하던 CBS 기자의 휴대폰을 강탈하고 심지어 해당 기자를 입건한 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자 취재 방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과하고 경호 책임자를 문책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골프에 관한 연이은 거짓 해명으로 정치적 논란을 자초해 왔습니다. 심지어 한미 훈련 기간 동안 적절하지 않은 시각에 골프를 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의 골프가 국익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사적 유흥인지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언론의 검증입니다. 따라서 언론사가 대통령의 골프 현장을 취재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언론의 역할입니다. 대통령 경호실은 현장에서 언론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로도 경호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취재 기자의 핸드폰을 강탈하고 심지어 입건까지 한 것은 경호의 이름으로 취재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권력을 잡자마자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사태 등 비판 언론을 옥죄기 시도하고 언론인과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언론 탄압까지 자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만에 언론 자유지수가 41위에서 62위로 추락한 것은 결코 우연의 일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언론 탄압이 2024년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더욱 절망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과 무능한 국정 운영으로 국정 동력을 상실한 윤석열 정권이 결국 공안 정국으로 위기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경찰에 의해 다치고 서명운동을 하던 대학생들이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을 취재하던 기자가 입건된 것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언론 탄압에 나선 역대 정권 모두가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불러왔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끄러운 언론 탄압을 당장 멈추십시오. 국민에게 사과하고 경호 책임자를 즉각 문책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언론과 더 많이 소통하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가겠습니다. 2024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단 1동. 정치를 새롭게, 복지를 강하게 사회민주당 대변인 임명희입니다.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는 공영방송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 자진 사퇴하십시오. 박장범 후보자가 2016년 박근혜 씨 국정농단에 대해 보도를 지연시키고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취재하던 기자들의 진술을 감안하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언론 자유를 수호하고 권력을 감시해야 할 언론이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데 박장범 후보자의 역할이 컸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박장범 후보자의 반성 없는 태도와
잘못된 언론관입니다. 김건희 씨의 명품 디올백을 파우치로 표현한 것도 KBS 기자 495명의 반대 성명에도 어떤 사과와 반성도 없습니다. 박장범 후보자는 국민의 방송을 경영할 자격도 언론 자유를 거론할 자격도 없습니다. 오로지 일신의 성공을 위해 공영방송을 제물로 바치는 권력의 눈먼 자에 불과합니다. 가장 신뢰받아야 할 조직 구성원들조차 거부하는 사장, 언론인으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심어주는 사장이 아닌 KBS 기자들에게 치욕스러운 사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공영방송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 자진 사퇴하십시오. 감사합니다.